저는 소개받은 최상욱입니다. 유튜브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라는 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분에 여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지만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이 좋은 것 같은 게 어쨌든 6.27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얘기할 거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구조적 강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구조적 강세장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강세장은 실거래가 데이터가 있는 86년부터만 따지면은 80년대는 내내 강세장이었고요. 그리고 01년, 2007년이 강세장이었고, DJ와 참여정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14년, 21년이 역대 최대의 강세장이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강세장이고요. 그래서 편의상 1986 이상부터니까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불렀고 70년대도 내내 강세장이었기는 합니다. 근데 저 기간을 보시면은 가격 상승률이 높은 거는 당연하고요. 첫 번째, 1차 강세장은 뭐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주택을 미시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으로 부른다면은 수요는 결국 소득 더하기 대출이고, 첫 번째 1차 강세장은 소득 사이클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이 경제 성장과 함께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화면 보시는 거는 물가를 차감한 실질 성장률인데, 물가까지 더한다면 연에 20%대 우습게 올라갔다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높은 성장이 있었지만 소득 중심으로 갔었고, 저 당시에는 레버리지가 전세였습니다. 지금처럼 은행대출 주담대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레버리지는 근대화된 전세가 레버리지 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여기서부터는 민주당의 원죄가 있죠. 이제 DJ 정부에서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가계부채 사이클입니다. 결국 소득 더하기 대출이 그 구매력의 원천인데, 소득 사이클이 끝나니까 대출 사이클이 열린 것입니다. 대출 사이클은 GDP의 50에서 70%로 올라갔고요. 아래쪽에 있는 선은 정부 부채 사이클, 정부 부채인데, 정부는 IMF가 극복되는 과정에서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IMF는 가계가 극복을 했습니다. 고소득 레버리지로. 그리고 08년, 그게 끝났던 08년에는 대신 정부가 뭘 많이 샀죠. 사면을 통해서 뭘 많이 샀는데, 그래서 2차 사이클은 저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결국 가계 신용은 담보 아니면 신용인데, 신용이 그때 터졌기 때문에 03년 카드 사태로 신용 사이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커졌죠. 사실 엄청 컸던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커졌냐면은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신용이 그 당시 120조 레벨입니다. 연에. 지금 신용은 연에 30조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레벨이었으니까 그게 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담대는 안 터졌죠. 주담대가 안 터졌고, 가계 기준으로는 생애 최초로 소매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대출 레버리지가 올라오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돈이 넘쳤고, 가계는 돈이 생기면 집을 사요. 아주 당연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간에 집을 많이 샀고, 그리고 재료가 있었는데, 그 돈이 생기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는 재건축이었습니다.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3차는요, 지금이 3차가 끝난 다음인데, 3차는 가계대출 사이클이 없었냐? 있긴 해요. 문재인 정부 때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GDP 80에서 100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3차 사이클은 저는 이름을 전세 레버리지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레버리지 효과를 낸 거예요. 화면 보시면은 빨간 선이 매매 실거래 지수이고요. 월간으로 나오는 실거래 지수이기 때문에 동양조사 아닙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전세 실거래 지수입니다. 서울 기준이에요. 빨간색 박스 구간은 08년에서 16년 기간이고요. 08년에서 16년의 매매가는 오히려 한번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매매 지수는 유지가 되죠. 전세 지수는 40에서 80으로 따블이 났어요. 전세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왜 2배가 올랐냐? 일본을 따라간다, 집을 안 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세 유동성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도 2차 사이클처럼 대출 유동성이 전세에 공급됐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 사이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세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거랑 동일하게 올라가고 저 당시 기준으로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2008년 기준으로 잠실 렐스가 10억에 4억이었어요. 매매 10억, 전세 4억. 14년, 15년쯤에 10억에 8억이었습니다. 전세 8억. 그래서 전세가가 따블이 났죠. 전세가가 따블이 났고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은 2013, 14, 16 이렇게 거치면서 전세 보증이 1억에서 3억으로 3억에서 5억으로 그리고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주금공의 공적 보증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먹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부터는 이제 미시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서 가격이 끊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지금은 이런 강세장이 끝났죠.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 단기 강세장인데 사실은 중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약세장입니다. 그렇지만 단기 강세를 해요. 약세장이 온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 사이클을 강제로 종료시켰기 때문에 약세장이 왔습니다. 종료된 거기도 하고 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랐는데 그 전에 DSR이라고 하는 소득 기반 대출 정책으로 돌렸기 때문에 금리가 떠버리니까 대출받을 여력이 안 돼가지고 대출 수요가 녹아서 결국 수요는 소득 더하기 대출인데 대출이 죽었으니까 시장 사이클 죽어야죠. 그래서 22년 하반기 때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경착륙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은 정책 대출을 좀 가파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박스 했던 구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의 기간인데 저 기간에 월간 한 10조씩 나오던 가계대출이 빵조가 됐으니까 그 대출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 시장에 영양소가 아예 안 간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시장이 경색되고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4Q 정도, 23년 1분기 정도 때 이제 급격하게 정책금융 같은 그런 대책이 나와서 2, 3, 4월을 돌려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좀 과열로 가다 보니까 23년 9월에 하늘이 나서서 좀 꺾고 그래서 끄니까 또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거 일부러 과거 차트인데 24년에는 또 특례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다가 그것도 작년 9월에 감독원장이 꺾고 끄니까 또 조용했다가 올해는 작년부터 생애 최초 후순위가 유행이었는데 그 생애 최초 후순위로 막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과열이 5, 6월 나오다가 6.27 대책 나오니까 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의는 가계대출 시대를 종료하고 가계대출 시대는 DJ 때부터 열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가계대출 시대를 사실상 종료했다는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정부대출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를 했었던 정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대출 시대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정부가 납득한 그런 자금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개헌 탄핵 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미완의 완성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맞이하게 됐고요. 정책금융 시대로 어쨌든 갔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도가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정부가 40% 부동산 살 때니까 개인은 60%에서 70%만 대출받아라. 즉 전체 주택가격의 42%만 대출받고 정부가 40% 받쳐줄게. 그러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LTV 70 시스템에서는 3억이 있어야 10억짜리 사는데 LTV 82%의 시스템에서는 1억 8천 있으면 10억짜리 사거든요. 그럼 3억 있는 사람은 20억짜리 산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돈으로 명목 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데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라는 거 그 밑에 정부 대출 레버리지를 깔아주면은 그러면 또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게다가 이건 저희가 한번 했던 겁니다.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삼아가지고 시장을 부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었는데 걸려가지고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TV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LTV가 그 대출 금리만큼 중요한 기준인데 LTV를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관리할 게 LTV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랠리가 나타나게 된 거는 22년 7월 22일 대책이었던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후순위는 전세 위에 쌓을 수 있다는 거죠. 10억집 기준으로 재건축, 자 분당에 있는 양지마을 14평은 매매가 8억입니다. 전세 3억이에요. 그 집을 전세 끼고 살려면 5억이 있어야 되지만은 3억 위에 생애 최초를 3억 4천을 깔면은 그러면 3억 4천 후순위를 깔고 자기 돈은 1억 6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 낀 갭매수에는 5억 들어가지만은 후순위 생애 최초에는 1억 6천이 들어가요. 그럼 3.2억이 있으신 분은 16억짜리를 사시겠죠? 결국 3억이 있으면 3.2억으로 16억짜리를 사는 게 지금 마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깔아놓은 게 있죠. 상생임대인을 깔아줬어요. 상생임대인은 임차료가 급상승했었던 기간에나 필요한 건데 임차료가 하락하는 22년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상생임대인 적용을 받으면 2년 플러스 2년, 4년 채우는 순간 어쨌든 양도세 비과세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3억이 있으면은 LTV 70으로 7억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고 3억이 있으면은 8억 전세 위에 6억 깔아서 14억에다가 3억 더해가지고 17억에다가 신용대출 좀 1억 받아가지고 18억짜리를 전세 끼고 갭매수한 다음에 상생임대인 등록하고 어차피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올해 2, 3월에 제가 살던 옛날 집에 그 생초 후순위로 제가 아는 여의도 친구, 이제 펀드 매니저 친구의 회사 직원 39 먹은 그 동생, 저랑 밥 먹었던 약간 어리버리한 놈이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을 샀다 그래가지고 물론 저는 임차인이었는데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30.5억이어가지고 종전 실거래가 27억인데 30.5에 샀네 어떻게 샀지? 했는데 14억 전세 위에 6억 생초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10억 5천 있었는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10억 5천으로 뭐 파크리오를 가야 되나 파크리오도 안 되겠다 뭐 헬리오를 가야 되나 헬리오도 안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후순위를 받으니까 6억이 올라가가지고 쿨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초 후순위로 강남 집을 레버리지로 땡겨 살 수 있네? 그러면 6억만큼은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잠실 엘스 27억이 33억 됐죠? 정확히 6억 올라갔고 서초동 집이 27억이 33억 된 거고 다 이런 방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심각하다고 느껴서 2월부터 저 나름대로는 용재호투를 했는데 어제 드디어 6.27 대책에서 생애 최초 후순위를 꺼주는 형태의 정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불장은 저는 종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치 집이 정상 시장이어가지고 뭐 대출 받고 들어가는데 뭐 6억 이상 대출 못 받으면 뭐 집을 못 사고 그런 아름다운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그냥 최소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높은 가격에 등기치는 시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인지 뭐 그런 깜찍한 시장입니까? 게다가 집 사서 안 들어가고 세금 다 안 받고 뭐 이러고 싶은 거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6.27 나오고 나서 저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LTV 좀만 더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LTV 70이 LTV 80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50%가 뜰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미시적인 수요 공급 곡선에서 그냥 구매력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여서 그런 거고요. 자, 일본이 LTV 얼마인지 아시죠? 일본 현재 개인 가게가 집을 살 때는 LTV 110으로 사요. 자, 그러면은 기재부 관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이 잠재 1.5% 실질인 나라에서 명목 3.5%가 성장할 때는 LTV 70. 근데 명목 0.8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질 0.8로 떨어지고 잠재 2.5로 내려갈 때는 LTV 80. 더 떨어지면 LTV 90, LTV 100, LTV 110 하면은 영원히 명목 가액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로 성장으로 가면은 고 LTV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세를 없애면은 결국은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LTV를 높이는 게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LTV 70이 80으로 가면 50% 뜨는데 80이 90으로 가면 거기서 더블이 떠요. 아시죠? 이제 2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 살 수 있지만 LTV 90이 되면은 20억짜리를 살 수 있으니까 2억으로 20억짜리를 살 수 있으니까 더블이 뜨는 거죠. 여기에 금리는 큰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은 명목가액이 조정받고 말고라는 그런 건 착각이고요. LTV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초고 레버리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또 하나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사의 LTV 80이라는 망령을 일단 몰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나중에 또 제가 어디 가다가 돌 맞으면은 저 좀 병원에 데려다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겠고요.
일본의 저런 부동산 가격 하락을 한국이 용인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저런 식으로 하락했을 때 회복한다고 보는 기재부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명목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은데 대신에 돈이 너무 들어가서 오버슈팅 해버리면 그게 경제에 안 좋으니까 키울 생각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여러 정부 간에 합의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뭐 새 정부 6.27 대책 보고 그리고 새 정부가 어쨌든 출범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추론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결말이 다 열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는 엄청 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 좀 지켜보자, 너네들이 좀 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런 과정에서 저런 이제 소위 리버스죠. 죽었다 살아나는 그 리버스를 거치면서 일본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활기를 얻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 내려갈 때 부동산을 저렇게 붕괴시키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가구의 40% 넘는 가구들이 다 청산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상황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분만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4년에 나타났던 거는 결국 전세 사기 피해가 22년 하반기부터 있었고 2년차 플러스 2년에 걸쳐가지고 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과정에서 특히 22년 하반기 플러스 2년차였던 24년 6월에서 8월, 9월에 갱신 임차료로 인해서 아파트 1분위, 그러니까 노원, 도봉, 중랑, 금천, 구로인 서울 아파트 1분위 가격이 올라가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통상 가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일이 생겨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했는데 결국 B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넘어오는 임차 수요가 초과적으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88 대책을 낼 때 그때도 회의를 하러 8월 7일에 갔었는데 대책 다 나온 상태에서 의견을 들으려고 회의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B아파트를 임대인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고 B아파트 기능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B아파트 기능을 살리지 않는다면 임차 시장이 소위 짝수년 단위로 계속해서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것도 안 좋은 얘기지만은 22년 하반기 또 피해가 있었는데 플러스 2년 차가 되면 다 빌라에서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그럼 빌라에서 다 도망갔다 생각하면 반대로 따지면은 서울 1분위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항상 상지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세 수요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하려면 도심 내 1인 가구, 2인 가구 공동주택이랑 코리빙을 적극적으로 지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88 대책은 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그 B아파트라는 주거 부분에 대한 그 건축물 유형을 잘 정하지 못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작동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전세가 결국 3차 사이클은 전세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줄이는 형태로 전세 시장도 연착륙하려는 게 현 금융부처 주장인 것 같고요. 근데 주택도시기금이든 주금공 자금이든 직접 간접 투자로 전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170조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레버리지를 만들었던 원천이니까 그게 안정화돼야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5억 전세일 때 3% 금리나 3억 전세일 때 5% 금리나 나가는 돈은 1,500만 원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나 5% 시장 금리로 전세가 3억에 형성됐던 것을 3% 시장 금리로 5억에 만들면서 매매 레버리지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매 시장에 충분히 작동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종결되는 시기가 올지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